자, 오늘은 우리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3요소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에서도 3요소가 있었죠.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였죠. 그것처럼 우리 소설에도 3요소가 있어요. 소설의 3요소에는 주제, 문체, 구성,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소설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설의 3요소를 기억하시고 시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 해서 제가 시의 표현을 따로 빼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는 또 서술자의 시점이라는 것을 또 따로 떼서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 소설을 지을 때 작가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낼 것인가, 그것이 구성인데, 자, 많은 친구들이 소설의 3요소 하면 인물, 사건, 배경 아니야? 자, 그것은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소설 구성의 3요소라는 것. 소설의 3요소는 문체, 주제, 구성인데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작가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성이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에서 작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자, 구성을 해요. 어떻게 구성하냐면 그 주제를 잘 드러내줄 만한 인물을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인물과 인물 간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건을 설정하고 그 주제를 잘 드러내줄 만한 배경을 설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것이 중요해.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가는 인물을 설정해요. 흥부와 놀부라는 인물을 설정해요. 자, 인물 설정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인물 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내줄 배경을 설정해요. 청춘남녀의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의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배경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어둡고 칙칙하게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밝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피어나고 봄 같은 배경으로 설정하면 더 주제를 드러내기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구성하고요. 또 그것을 문체, 어떤 식으로 설명해 낼 것인지, 서술로 설명할지, 묘사로 설명할지, 대화로 설명할지 이런 것을 설정해 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있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소설에 그 나온 지문의 내용 파악을 하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파악을 잘해서 내용 파악을 하는데 이 개념들을 사용하시고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을 지문에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자, 요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소설에서요. 여러분이 일단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파악해내는 거 아주 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술상의 특징 문제 나와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체 파악을 해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 구성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소설 속에 인물이 있어요. 인물과 인물들 사이에 흥부와 놀부 간에 어떤 사건, 갈등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흥부와 놀부를 둘러싼 배경. 자, 요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자, 소설 구성의 인물을 보시면요. 인물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인물의 보편성 여부에 따라서 인물이 그냥 효녀의 전형인 심청이 이런 식이냐 아니면 아주 독특한 인물이냐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주제의식을 드러내느냐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이제 주동인물이냐 반동 이제 그
주제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인물을 반대하는 그런 역할이냐에 따라서 주동인물, 반동인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성격이 변화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냐에 따라서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을 이제 서술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 간접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직접 제시한다는 건 뭐냐면 인물을 제시할 때도 사건을 제시할 때도 직접 제시할 수 있고 간접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직접 제시한다는 거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준다는 거예요. 철수는 착하다 이런 식으로, 놀부는 못됐다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가 못되게 행동한 걸 막 얘기해서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부 못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또 말할 수 있겠고요. 작가가 다 분석해서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 제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거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보여주고 말을 보여주고 해서가 아니라 서술자가 착해, 못돼,써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텔링 기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사건의 빠른 전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죠. 간접 제시는 뭐냐면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길을 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걸 보더니 막 달려가서 그 할머니의 짐을 자기가 대신 들어드렸대. 자, 요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 친구의 행동을 묘사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의 행동을, 이 철수의 행동을 들은 사람들은 안에서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아, 예의가 바르구나. 아, 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구나. 착하네.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간접 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장면적 제시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연극처럼, 이렇게 연극이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죠. 그것처럼 이제 연극처럼 제시한다 해서 극적 제시라고도 하고요. 또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쇼잉 기법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건이 있다는 거는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등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내적 갈등은 뭐냐면 인물의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다른 것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외적 갈등이라고 해요. 이 내적 갈등의 내가 안내자고요. 외적 갈등의 외는 바깥 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자연, 인물 대 운명.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설 지문을 읽을 때 지금 이게 흥부하고 놀부라는 인물 간의 둘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사회 안의 갈등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설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인물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이 인물하고 이 인물하고 완전 편이 지금 나뉘었어. 자, 얘네 이렇게 세 명이 같은 편인 것 같고 읽어보니까 얘네 두 명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야. 얘네는 둘이 편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도 사실 우리 그런 거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소설 지문을 읽으면서 얘네끼리 같은 편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얘네끼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자, 요런 것들을 인물과 인물의 갈등 여러분이 복잡하게 막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인물 간에 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아들하고 이 친구하고 막 뭐 이렇게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있죠. 그런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파악했다는 것이 내용 파악이 됐다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거 갑자기 이제 내가 1회부터 보지 않던 드라마인데 갑자기 딱 봐. 그러면 일단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관계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 얘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근데 보다 보면 이제 관계 파악이 되면서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데 소설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용 파악이에요. 내용 파악 없이 개념만 있으면 문제를
개념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하고 개념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 파악에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에 딱 지문이 나타났을 때 그 지문을 보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소설 그 드라마 갑자기 1회부터 보지 않던 드라마 중간에 딱 켜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 이렇게 쭉 한 5분씩만 보면 여러분 그 관계도 파악이 되잖아요. 아, 얘가 얘랑 이런 관계구나. 아,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구나. 여러분이 머리로 추측하면서 관계를 파악해내는 것처럼 소설에서도, 소설 지문에서도 그런 여러분이 그런 상호작용들이 머리에 빠르게 이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있을 수 있고요. 인물과 사회 제도 간의 갈등, 어떤 사회의 어떤 구체적 시대 상황으로 인한 갈등 있을 수가 있어요. 일제 강점기라는 그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뭐 그거는 사회 제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제도와 인물 간의 갈등이냐 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연 재해 같은 거 아니면 뭐 그 만선이라는 작품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만선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실어보고 싶어. 그렇게 많이 잡고 싶어요. 자, 근데 풍랑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물과 운명. 자, 역마라는 작품에 보면 인물이 역마살을 타고 태어났다. 얘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이 운명을 어떻게든지 거스르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안 되네. 뭐 이런 소설 작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성 방식에는 순행적 구성이 있어요. 순행적 구성. 순행적 구성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아침이었다가 저녁이었다가 밤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를 막 하다가 그다음 오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 소설에서는 오늘 어떤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언제 뭐 때문이냐면 회상을 해요. 옛날에 이게 원인이 돼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과거 장면이 갑자기 과거 장면으로 돌아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흐름이 현재였다가 과거 장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애가 막 얘기하는 거 이거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하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 내가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하는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외화 바깥 외자 써서 외화, 그리고 이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할머니께 들은 얘기하에서 들려주는 그 얘기가 내화, 이런 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소설의 이제 구성에서 사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내냐면 일단 뭔가 이제 배경도 얘기해주고 인물도 이제 제시들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이렇게 처음 일이 시작되는 그래서 발단이라고 하고요. 전개 이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위기 요 단계는 설정하기도 하고 안 설정하기도 해. 자, 그래서 위기 절정. 그래서 점점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까지 가고 이제 결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결말에 이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꼭 이 구성 단계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많은 작품들이 이런 구성 단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제 뭐 시대를 나타나는 1920년 봄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 이듬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네모칸을 치면서, 왜냐면 내용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장면별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장면이 바뀌는 게 시간이 바뀌든지 공간이 바뀌든지 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여러분이 따로 이게 개념으로 시험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 제대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 시간적 배경이 바뀌든지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 표시하면서 지문을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그 1910년대, 1920년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어제 오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표시하면서 장면 바뀌는 부분에 이제 밑줄 그으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간적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 배경도 역시 공간이 변화되면 장면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면별로 내용을 이해해주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공간 바뀌는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지문을 읽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은 작가가 맨 처음 소설을 지으려고 할 때 설정을 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시대로 할까? 어떠한 시간적 배경을 할까? 어떠한 공간적 배경을 할까? 사회적 배경이라는 건 어떤 뭐 시대 현실이라든지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사회 현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뭐 직업, 계층, 연령 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를 어떤 걸 어떻게 설정을 하겠는가 인물이 지니고 있는 직업을 뭘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직업에 대한 지금 사회적 인식은 어떻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작가는 소설을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는 뭐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시간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표시해서 장면별로 끊어서 내용을 이해해달라.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체는 개념이 많지 않은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또 이 문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 문제. 근데 이 서술상 특징 문제를 배경이나 뭐 사건이나 인물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내용이 한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것은 고전 소설에 잘 나타나요. 흥부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아니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아주 특이한 기법이 있는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뭐냐면 어떤 소설에서 인과관계라든지 뭐 이런 논리구조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의 생각의 흐름을 그냥 쭉 서술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뭘 집중하며 생각하다가도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 없는 생각들도 갑자기 떠올랐다가 다시 이거에 집중해야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그냥 그 의심의 흐름을 쭉 써놓는 그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아직 검정고시에 이게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런 기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문체에서 좀 이렇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서술할 수 있어요. 내용을 그냥 쭉쭉쭉 서술해 줄 수 있고요. 묘사해 줄 수 있어요. 그림 그리듯이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해 줄 수가 있고요. 등장인물의 대사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대화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의 어떤 서술 방식들이 있다. 문체에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점은 따로 시점 찍어놓은 우리 짧게 찍어놓은 그 개념 강의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 1인칭과 3인칭이 있다. 1인칭은 나가 나올 때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하고요. 나가 나오지 않으면 나가 나오면 1인칭. 나가 안 나와. 나가 안 나온다는 건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제3자가 소설의 소설 내용의 이야기의 그 바깥에서 서술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거를 3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인칭 중에서도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주는 거는 주인공 시점. 내가 다른 사람이 겪는 걸 옆에서 보면서 관찰하는 시점에서 이야기해주는 건 관찰자 시점. 1인칭 시점의 장점에는 이제 친근감을 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 주다 보니까 신뢰감을 준다는 거.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아주 자유롭게, 왜요? 내 마음을 얘기해 주면 그 주인공의 내면 세계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주관적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 알게 해준다는 것. 사건을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왜냐면 이 주인공 시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1인칭 그 화자, 서술자의 입장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찰자 시점은요, 장점은요, 뭔가 긴장감, 신비감으로 뭐 객관적으로 서술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독자는 주인공의 심리 성격을
추측해야겠죠. 주인공의 마음까지 관찰자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측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인칭 시점에도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관찰자 시점은 속마음까지는 몰라요. 그냥 이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내용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등장인물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서술해주는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특징은 이제 객관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적이라는 건 연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연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한다. 독자는 서술자의 객관적 설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상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분석, 해설해주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서술자가 전지하다는 건 다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한다가 전지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작가 시점에서 하면서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 인물이 지금 슬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죠. 관찰자 시점은 슬펐어라고 말하지 않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관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작가의 인생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좋은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독자가 막 얘가 지금 슬픈 건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아주 가장 친절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인물은 지금 슬퍼, 이 인물은 지금 기뻐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 주다 보니까 상상력 발휘가 좀 덜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거리 부분도 있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뭐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이 개념들을 가지고 소설 내용 파악하는 것에 좀 여러분이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